안녕하세요. AI 스파입니다. 지난 시간 이제 시간의 조각과 푼쿠툼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은 렌즈의 권력과 시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단순히 우리 카메라의 구도나 화각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인문학과 실제 영상 문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 개념들을 어떻게 실습에 활용할 건지 AI 관점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2입니다. 렌즈의 언어와 시선의 권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카메라는 인간의 눈보다 더 진실하다 라고 소련의 영화 감독 지가 베르토프가 기계의 눈을 예찬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인간의 눈은 감정에 휘둘리지만 기계인 렌즈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포착한다는 믿음이었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렌즈는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는 도구입니다. 프랑스의 영화평론가 앙드레 바쟁은 인간에게 현실을 영원히 보존하려는 미라 콤플렉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AI로 이미지를 생성할 때도 무의식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이미지를 원하죠. 하지만 비즈니스와 예술의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A에게는 물리적인 눈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입력하는 프롬프트라는 가상의 렌즈만 존재할 뿐이죠. 여러분이 어떤 렌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관객은 피사체를 훔쳐보는 관음증 환자가 되기도 하고 거대한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약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선의 권력입니다. 오늘은 AI라는 기계의 눈을 빌려서 관객의 심리를 조종하는 법, 정말 중요합니다. 배우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인문 기초 파트에서 그리고 2기 수강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샷 사이즈의 개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물을 우리가 촬영을 할 때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마우스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굉장히 확대된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디엄 클로즈업은 한 목까지 클로즈업 된 거, 풀 클로즈업은 어깨 바로 위까지 이렇게 클로즈업 된 거, 와이드 클로즈업은 어깨 아래, 클로즈업은 가슴, 그리고 미디엄 샷이라고도 합니다. 허리는 그냥 체스트 샷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디엄 클로즈업 샷을 허리 정도에 넣는다고 하면 골반 정도를 미디엄 숏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엄 풀샷은 니샷이라고도 합니다. 무릎까지 하는 그런 장면들이죠. 그리고 풀샷은 말 그대로 인물의 전체가 나온 샷 사이즈입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이 용어에 대해서 더 검토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2개의 노션 링크를 달아드렸습니다. 둘 다 저희 자료로 드리는 자료고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 바디 그리고 렌즈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용어 확인 눌러보시면 훨씬 더 자세히 카메라 무브먼트라든지 기법 그리고 오늘 배울 이 샷의 종류에 대해서 프롬프트에 입력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단순히 이런 기본적인 개념에서 이제는 조금 더 밀도 있게 들어가 보자고요. 진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AI 영상 제작에 활용할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왕가위 감독의 혹시 타락천사를 보셨을까요? 타락천사를 보신 분이라면은 정말 인물이 코앞에 있는 것 같은데 묘하게 배경은 멀어 보이는 이러한 샷의 장면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굉장히 인물의 얼굴이 왜곡돼 있고 이런 장면이 왕가위 감독의 타락천사라는 영화에서 굉장하게 많이 쓰입니다. 굉장히 많이 써요. 한두 번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영화에서 한두 번 쓰이죠. 요거를 촬영 현장을 만약에 직접 본다라고 하면 요게 각도상 이 카메라가 틀어져서 얼굴을 찍고 있게 하겠죠. 근데 이 정도로 가깝습니다. 아마
이 렌즈는 이 앞에 트럭, 실제 트럭 위에서 트럭 끝에서 카메라 감독이 이렇게 촬영을 했을 겁니다. 이거는 나노 바나나로 했기 때문에 도로에서 스태프들이 있는 것 같지만 스태프들이 다 이 트럭 뒤쪽에 이 오토바이 바로 앞에, 그리고 오토바이도 실제로는 트럭 위에 올라가 있는 형식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물리적인 촬영을. 광각 렌즈 16mm에서 24mm는 요 정도라고 한다면 핸드폰에서도 그냥 초광각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렌즈, 우리가 실제 촬영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프롬프트에 써야 하기 때문에 개념 정도는 잡고 가자고요. 자, 이런 광각 렌즈를 쓰면 여기 보시면 이런 외부 가장자리가 왜곡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코앞까지 부담감 있게 인물이 다가옵니다. 요거는 좀 불편한 친밀감입니다. 이게 카메라가 너무 인물 코앞까지 오다 보니까 왜곡도 있고, 그로 인해 좀 기괴함도 있고요. 외로움도 있고, 여러분들의 만약에 브랜드, 지금 하시는 사업이 세련된 고독이나 임팩트 있는 현장감을 원한다면 광각 렌즈를 추천합니다. 자, 왕가이 감독은 인물을 광각으로 아주 가까이서 찍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소외된 현대인의 고독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힌트를 얻고 우리 영상을 만들 때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런 이론이 있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제가 기획 첫 번째 시간에 강조를 했죠. 이런 것들을 우리 영상에 한 번씩 적용해 보자고요. 오늘은 파트 1을 적용해 볼까? 내일 만들 영상은 파트 2를 한번 적용해 볼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기획 파트를 다 들으셨다면 거기서 필요한 것들만 쏙쏙 빼내서 우리가 활용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다 광각 렌즈예요. AI 우리 이미지를 생성할 때 외로움이나 기괴함을 쓰고 싶다면 이렇게 광각 렌즈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인물 3명을 동시에 담는데 아이 레벨로 담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를 담는 이런 것들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가까이서 인물 4명을 찍어서 굉장히 왜곡이 되고 기괴한 느낌이 들죠. 이것도 굉장히 가까이서 완전히 코앞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배경이 소실점이 왜곡되는 이런 기괴한 장면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너무 가까이서 찍었기 때문에 인물의 얼굴이 굉장히 왜곡돼 있죠. 한 50mm 정도로 찍는다면 굉장히 평범한 화각,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드저니에서 가장 많이 뽑아주는 화각입니다. 하지만 임팩트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의도가 있고 기획이 있다면 의도를 활용해 보는 거예요. 인물이 코앞에 있어서 얼굴이 왜곡되는 현상이죠. 그거를 여기 보시면 피쉬 아이즈 디스토션이라고 하는데 이 어안 렌즈라고 합니다. 이게 물고기의 눈은 실제로 이렇게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붙인 거예요. 이렇게 왜곡되는 디스토션, 왜곡이잖아요. 어안 렌즈, 물고기 눈 같은 왜곡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거를 50mm로 찍으면 이렇게 그냥 평범한, 우리가 항상 AI로 뽑았을 때 나오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굉장히 왜곡되고 기괴한 걸로 첫 번째 씬을 시작한다면 굉장히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고 초반 3초의 후킹한 우리의 영상 문법을 지킬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망원 렌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망원 렌즈는 85mm 이상의 렌즈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이거는 공간을 압축합니다. 자, 공간을 압축한다는 말이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공간이 어떻게 압축돼?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공간이 압축되지 않았어요. 공간이 일반적인 우리의 그냥 시선으로 보이죠. 근데 이거 보시면 광각 렌즈는 압축된 게 아니라 확장이 됩니다. 굉장히 이게 보시면 소실점이 오히려 확장이 됐죠. 망원 렌즈는 이거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입니다. 이거 보시면 확장됐죠. 뒤에 배경이 더 많이 보입니다. 침착맨 유튜브라든지 그런 유튜브를 보시면 광각 렌즈를 쓰기 때문에 뒤에 배경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방 전체가 보여요. 근데 망원 렌즈를 쓰게 되면 보세요. 자, 이게 바로 공간이 확 압축된 거예요. 이게 멀리서 찍는다고 광각 렌즈가 아닙니다. 이거는 풀샷이네? 풀샷이지만 광각 렌즈가 아니라 망원 렌즈로 찍은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최소 200mm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뒤에서 찍은 거거든요. 대포 카메라라고 하죠. 그 대포 카메라 같은 걸로 공연장에서 아이돌들 굉장히 멀리서 찍잖아요. 그러면 풀샷을 찍어도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배경이 조금만 보여요. 보면 광각 렌즈로 찍었다면 여기에 보이지 않는 이 양쪽의 영역이 보였을 거예요. 양쪽의 영역이 보시면 소실점이 보시면 양쪽의 이 영역이 광각 렌즈로 치면 이렇게 배경이 확장돼서 안으로 보여요. 확장된 게 더 많이 보인다는 뜻이고 압축이 된다라고 하면 배경이 한 면만 조금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압축된 형태예요. 이거 굉장히 압축돼 있죠. 클로즈업을 하면 더 압축되어 보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망원 렌즈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복잡한 군중 속에서 오직 우리 브랜드 모델만 선명하게 포커스하는 거예요. 혹은 멀리서 누군가를 몰래 훔쳐본 듯한 관음적인 시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고객의 시선을 강제로 고정시키는 기술입니다. 광고나 CF, 영화에서 망원 렌즈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광각 렌즈랑 망원 렌즈가 병행해서 쓰이는데 어떤 우리의 임무를 집중시키거나 내 의도를 전달할 때는 반드시 망원 렌즈가 쓰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AI 프롬프트에 이걸 적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배경도 압축돼 보이고 사람들도 많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압축돼서. 근데 광각 렌즈를 쓰게 되면 한 명의 인물밖에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 화각과 클로즈업 샷, 그러니까 샷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좀 반대적으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살짝 이게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몇 번 생성을 하시다 보면 이 개념이 이제 친숙해지실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선의 권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는 앵글의 차원으로 한번 접근해 볼 건데요. 로라 멀비는 시각적 쾌락과 내러티브 영화에서 카메라가 대상을 훑어보는 방식에 권력이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권력이, 어떻게 권력이 작용할까요? 카메라의 높이는 곧 누가 지배하는가를 결정합니다. 마치 왕은 예전부터 높은 곳에 있었잖아요. 스핑크스, 피라미드, 다 높은 곳에서 지배자들은 위에서 아래로 쳐다봅니다. 신도 위에서 하늘에서 쳐다보죠. 그래서 이 하이앵글, 부감 앵글 샷은 피사체가 약하고 작아 보이고 처량해 보이고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거를 광각으로 찍었다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커 보이겠죠. 거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이앵글로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작고 초라해 보이죠. 요것 역시도 하이앵글로 일어난 인물을 찍었더니 인물이 굉장히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로우 앵글 같은 경우는 반대로 피사체가 주인공 거인처럼 보입니다. 관객은 아래에 깔려서 보기 때문에 위압감을 느끼고 건이 공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커 보이죠? 굉장히 커 보입니다. 안 그래도 큰 사이즈인데 더 이런 권위적인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로우 앵글을 한번 프롬프트에 적용해 보세요. NGO 단체라든지 후원 영상 같은 경우, 다큐멘터리 영상 등 같은 경우는 불쌍해 보이기 위해서 아래로 하이앵글을 찍습니다. 반대에 이 사람은 나보다 힘이 세다라는 그런 느낌을 전달하고 싶고 내 캐릭터가 강해 보이고 싶으면 로우 앵글을 많이 쓰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우 앵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로우 앵글은 우리 영화를 어떤 영화든 한번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시면 로우 앵글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이 앵글을 쓰는데 로우 앵글을 많이 안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우 앵글만 잘 써도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팁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세상이 더 미쳐 돌아가고 싶은 느낌을 주고 독특한 느낌을 주고 싶으면 더치 앵글을 한번 써보세요. 독일 표현주의 영화에서 유래한 이 기법은 카메라를 비스듬하게 기울입니다. 이 수평선이 무너질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안과 긴장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 더치 앵글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굉장히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여러분들의 영상이 더 강렬하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브랜드 광고나 역동적인 공포 스릴러 이런 장르를 한번 도전해 보신다면 이게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너무 AI 내 이미지가 너무 심심한데 그럴 때 한번 이 더치 앵글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프롬프트도 제가 공유해 드립니다. 이것도 보시면 굉장히 지금 소실점이 기울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각선입니다. 완전히. 이것도 완전히 소실점이 대각선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죠. 게다가 거울까지 프레임 투 프레임 효과를 줘서 훨씬 더 독특한 느낌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똑바로 악당이 서 있다면은 심리적으로는 불안하거나 무서운 느낌이 좀 덜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울여 본다면 갑자기 사이코 같은 느낌이 그리고 더 강렬하게 무서운 느낌이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더치 앵글로 소실점도 비틀어버리고 이런 사이코 같은 더 강렬한 감정의 표현도 더 한다면은 이 더치 앵글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심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심도는 무엇을 보게 할 것인가? 무엇을 보게 할 것인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 심도라는 거는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평소에 아웃포커싱이라고 많이 쓰는 그런 표현과 같은 표현이고요. 핸드폰 카메라에서 시네마틱 모드나 인물 사진 모드로 촬영했을 때 뒤에 배경이 날아가잖아요. 그 형태를 얕은 심도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초점이 맞은 부분만 선명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흐려지죠. 인간의 주의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독으로서 이것을 봐야 돼. 이 장면에서는 관객의 눈을 강제로 고정시킬 수 있는 치트키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리개를 낮게 표현했을 때 심도가 얕아지는데 이런 프롬프트를 사용하게 되면 보케라고 하면 몽글몽글하게 뒤에 심도가 얕아질 때 광학적인 렌즈 특성상 동그랗게 주변 인물이나 주변의 환경들이 변하는 현상이에요. 이게 감성적으로 몽환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얕은 심도가 확실하게 나오게 하는 프롬프트를 제가 밑에 몇 개 남겨놓을게요. 보시면 이 감성적이고 몽환적인 이 보케 느낌이 바로 이런 겁니다. 몽글몽글하게 뒤에 벚꽃인지 꽃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몽글몽글하게 뭉쳐서 퍼져버렸죠. 이게 광학적으로 인간의 눈도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정확하게 주인공의 눈에 집중하고 싶어.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전광은 완전히 아웃포커스, 인물을 한 지점에 초점이 맞는다. 배경의 나무와 하늘은 보케를 만든다. 그리고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작성해주고 초점면이 아련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를 한번 분석해서 적용해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포커싱, 텍스트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뒤에를 보케로 심도를 얕게 모두 날려버리고 이렇게 하나의 피사체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산의 끝부분만 보여줘서 뭔가 신비롭게 이 다음 장면이 어떻게 진행될지 호기심과 흥미로운 맥락을 만들 때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죠. 이 우산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피사체 오브제로요. 자, 이제 깊은 심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깊은 심도는 리얼리즘의 민주주의다 라고 앙드레 바쟁이 이야기했는데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문학적으로 제가 이런 것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비즈니스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확장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시간을 세이브해 드리는 겁니다. 자, 바쟁은 딥포커스, 그러니까 깊은 심도가
우리가 앞에 했던 얕은 심도랑 반대 개념이죠. 관객에게 볼 권리, 자유를 준다고 했습니다. 얕은 심도가 강제적으로 우리가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다면 딥포커스는 관객을 화면 전체를 보면서 마치 윌리를 찾아라처럼 모든 화면을 구석구석 탐색하고 스스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조리개 22. 조리개가 굉장히 높아졌죠. 16 이상은 딥포커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 이상 정도면 딥포커스를 키워드에 활용을 하면 사실적이고 다큐멘터리 같은 연출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프롬프트 한번 그대로 붙여넣어서 한번 써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피사체, 중간에 있는 피사체, 뒤에 있는 산까지 완벽하게 이 세 개가 동일하게 보이는 겁니다. 요게 바로 심도의 미학입니다. 깊은 심도, 모두 선명하게 보인다. 프레임 전체가 리얼리즘으로 보인다. 이런 프롬프트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 세 가지 상황이 있고 인물이 카메라를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일반적인 우리의 눈도 그렇고 광학적인 렌즈도 뒤에가 흐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깊은 심도를 활용하게 되면 뒤에 남녀가 이렇게 손을 잡고 뭔가 대화와 연애를 하고 있고 뒤에 총을 든 사내가 왼쪽에서는 나를 위협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관객들이 보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내가 보고자 하는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잔이 가까이 있게 되면 이 광학적인 유리의 특성 때문에 이게 반사되고 복해가 생기고 빛도 반사가 될 겁니다. 하지만 깊은 심도를 활용하면 오른쪽 주방의 상황, 창문 너머의 바깥에 일어나는 것까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장면에서 프레임하고 프레임화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의도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심도를 통해서 말이죠. 자, 스왈로우 뎁스라고 감정 집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보시면 슬픔이라는 감정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얕은 포커스, 얕은 심도를 활용해서 포커스를 집중했습니다. 나머지는 복해가 돼서 모두 날아갔죠. 눈물을 보여주고 싶을 때, 감정적으로 동요하거나 정말 슬픈 장면을 표현하고 싶을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장의 생동감, 다양한 군상의 이야기가 동시에 펼쳐지는 마치 이야기의 초입, 인트로 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싶다면 이렇게 시장의 풀샷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광각 렌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배경이 압축돼 있잖아요. 이건 같은 경우는 풀샷이지만 망원 렌즈로 찍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조금 한번 종합을 해볼게요. 자,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관계의 거리와 화각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충분히 다가가지 않았다 볼게요. 만약에 당신의 사진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충분히 다가가지 않은 거다 라고 로버트 카파라는 사진가가 얘기했어요. 망원 렌즈는 물리적 거리를 삭제하고 피사체의 내면으로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배경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배경을 압축하기 때문에 피사체와 관객 사이의 공기를 제거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빅 클로즈업 샷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심도만으로 집중하는 게 아니라 화각과 거리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배경을 압축해버리는 거예요. 단순히 얼굴을 크게 클로즈업만 한다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물의 호흡과 미세한 떨림이 느껴질도록 심리적인 거리를 좁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최소 200mm 이상의 망원 렌즈고요. 충분히 클로즈업이긴 하죠. 하지만 이 눈물이나 이 감정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끔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을 활용해서 더 가까이 충분히 다가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클로즈업 샷은 많이 뽑겠지만 인물 얼굴이 크긴 한데 이것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인물의 눈동자가 화면을 장악할 정도로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익스트림 이 클로즈업 샷들을 꼭 영상에 한두 번씩은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이런 샷을 아예 한 번도 뽑아보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샷은 이제 오브제가 됐건 우리가 전달하고자 된 무엇이 됐건 간에 한 번씩 넣어주게 된다면 이게 인서트가 됐건 전혀 지금 내가 진행하고 있는 맥락과 다른 것을 넣더라도 이런 정도의 심리적인 침투하는 망원 샷은 훌륭한 인서트 소스가 되고 관객은 이 장면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샷과 샷이 조금 개연성이 튄다거나 했을 때 이렇게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을 넣어주면 굉장히 훌륭한 조미료가 되고 인서트 샷으로 컷이 튀지 않은 그런 치트키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한번 나가 볼까요? 이 고독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거리와 공간을 통해서 말이죠. 광각 렌즈와 왜곡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샷은 지금 광각 렌즈가 아니죠. 50mm 정도로 보입니다. 미디엄 샷 정도네요. 자, 그런데 이걸로 봤을 때는 뭐 고독해 보이는 얼굴이긴 합니다. 그리고 차갑기 때문에 고독해 보이긴 하죠. 하지만 더 외롭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하이앵글과 이 광각 렌즈를 같이 활용해서 배경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던져진 개인의 이런 소외감을 표현할 때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텅 빈 지하철에 인물이 혼자 홀로 남아있고 이 텅 비어있는 공간 때문에 이 여백과 배경 때문에 인물이 더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로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리뿐만 아니라 화각, 광각 렌즈를 통해서 공간이 더 커다랗고 차가워 보이고 인물이 먼지처럼 작고 외롭게 보이게끔 의도를 시청자가 우리의 의도, 기획을, 감정을 느끼게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준 렌즈를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오지 야스지로가 이야기한 이론인데요. 표준 렌즈는 미드저니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나오는 화각이고요. 그리고 모든 AI 이미지들이 50mm 기준으로 아이레벨 위주로 보통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출력해 줍니다. 인간의 눈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왜곡도 압축도 없습니다. 그냥 정직한 이미지죠. 이런 화려한 기구를 빼고 상황을 담백하고 리얼하게 전달할 때 이 50mm가 효과적입니다. 다큐멘터리나 진정성 있는 드라마에 이 50mm 화각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한번 볼게요. 밥을 먹는 장면인데 왜곡 없이 편안한 시선으로, 하지만 요거에 약간 심도를 얕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감성적이면서 담백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심도를 얕게 했기 때문에 뒤에 그리고 배경, 창문 밖에 있는 이런 것들이 모두 보케 현상이 돼서 포커스가 날아갔죠. 앞에 있는 부분은 포커스가 잘 맞습니다. 중간만 돼도 포커스가 안 맞죠. 하지만 이런 뎁스, 밀도, 굉장히 밀도 있게 보이죠. 여러분들, 제가 제공해드린 이 프롬프트 그리고 이 장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영상에 꼭 활용해 보세요. 자, 시선의 권력과 심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앙드레 바쟁은 화면의 전경부터 후경까지 모든 요소에 초점이 맞는 딥포커스는 민주적 기법,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의도하는 것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화면 구석을 탐색하며 의미를 찾는다고 했어요. 만약에 이 민주적 시선, 딥포커스가 아닐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현장이지? 뭔가 소방관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얕은 포커스가 감성적이고 얕은 포커스, 심도를 얕게 해서 아웃포커싱 하는 게 이뻐 보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선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맥락이 삭제된 아웃포커싱 장면이에요. 재난 현장인데 배경이 다 흐려져서 이게 뭔 재난 현장인지 뭐 소방관인지 불을 끄는 건지 뭔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비극의 원인들이 다 소거돼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딥포커스를 사용하면 자, 전경에는 소방관의 얼굴,
후경에는 불이 탄 건물이 모두 선명하게 나오면서 인물의 피로와 그 원인이 되는 환경들이 맥락적으로 한 장면에서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파트에 배웠던 컷과 컷, A, B 컷을 연결하는 맥락으로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한 컷 안에 우리가 담아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억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얕은 심도를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 배경이 흐린 복해는 단순한 예쁨이 아니라 인물을 둘러싼 세계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보시면 이게 인물 두 명이 주인공 같거든요. 근데 아줌마들이 뭐 퇴근을 하는 건지 저녁 시간에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택시도 지나다니고요. 건물 간판도 보이고요. 약간 심도가 망원으로 찍어서 뒤에 포커스가 날아갔습니다만은 이것은 얕은 심도를 하긴 했지만 화각 자체가 너무 넓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사랑의 표현이라든지 인물 둘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인물 두 명을 우리가 얕은 심도로 한번 비클로즈업을 해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자, 복잡한 도심 속이죠? 그런데 연인들의 이 얼굴 두 개를 제외한 모든 상황들이 완벽하게 날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화각과 심도와 그리고 렌즈의 예술입니다. 이 복해 빗망울로 뭉개져 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둘만 남는 것 같은 로맨틱한 장면이 만들어졌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활용한 이 프롬프트 꼭 활용해 보시고 이 심도 표현이라든지 클로즈업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랩 포커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초점이 이번에는 영상이에요. 이미지가 아니라. 초점이 포커스가 A에서 B로 이동하는 것을 렉 포커스라고 해요. 포커스 인아웃이라고도 하고요. 이 포커스 인아웃을 활용한 아주 확실한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초점을 우리가 그냥 바꾸는 게 아니고요. 주도권의 이동이자 생각이 변화되게끔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 클링이나 BO3 이런 데다가 이 프롬프트의 아래 프롬프트를 직접 한번 입력해 보세요. 중요한 것이 바뀔 때 대사 없이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처음엔 앞쪽에 남자가 웃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가 서서히 뒤쪽에 거울에 비친 그가 칼을 들고 있는 것으로 초점 이동을 함으로써 반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반전과 서스펜스가 있는 씬입니다. 웃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칼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자, 더 효과적으로 나온 걸 한번 볼까요? 자, 볼게요. 웃고 있는 남자가 뒤에 칼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포커스 변화를 통해서 임팩트 있게 이 렉 포커스라는 기법으로 우리가 우리 기획의 의도를 반전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꼭 적용해 보십시오. 자, 당신의 렌즈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배제합니까? 영상 기획은 무엇을 찍을까 보다 무엇을 지울까가 더 중요한 때가 많아요. 망원 렌즈와 얕은 심도로 배경을 지워버릴지, 광각 렌즈로 딥포커스로 세상을 다 보여줄지 당신의 철학에 따라 AI에게 정확한 광학적 언어로 지시를 하십시오. 자, 실습 과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거는 필수는 아니고 여러분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 번씩 따라 해보셔도 좋고, 동일한 캐릭터의 대상을 두 가지 이미지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로우 앵글로 해서 위압적인 모습, 아까 거인이나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지배자 같은 느낌을 줬던 게 로우 앵글이었고, 패배자 위에서 찍었기 때문에 작고 초라한 마치 드론으로 촬영한 것 같은 그런 하이 앵글도 한번 써보시고요. 자, 오늘 우리는 렌즈가 단순한 유리가 아님을 배웠어요. 광각 렌즈는 소외, 망원 렌즈는 집착, 로우 앵글은 권력, 더치 앵글은 불안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AI 프롬프트 창에 시네마틱 샷, 영화 같은 장면이라고만 적습니다. 근데 그거는
AI한테 알아서 적당히 예쁘게 해줘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감독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감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현대인의 고독인지 영웅의 탄생인지 의도에 맞춰서 렌즈 미리수를 정하고 카메라의 높낮이를 한번 지시해 보세요. 베르토프의 말처럼 여러분의 카메라는 인간의 눈보다 더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브랜드의 철학, 그 내면을 꿰뚫는 관점을 한번 가져봅시다. 자, 영화는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관객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는 것이다. 자, 로베르 브레송이 얘기했습니다. 기술은 어떻게를 해결해 주지만 무엇을과 왜는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해요. AI는 캠퍼스를 채우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비울 건지, 어떻게 덜어낼 건지를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렌즈를 한번 끼워 보시고 여러분의 AI 세상에서 한번 다시 프레이밍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파트 2 렌즈의 언어와 시선의 권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